시계의 분침이 8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남산타워 호텔 45층의 프라이빗 레스토랑 라시엘. 윤서아는 혼자 차갑게 식어가는 샴페인 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와 한지욱의 10주년 기념일이었다. 10년. 20살의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그녀가 30살의 노련한 전략가가 되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그 남자와 함께였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야망 넘쳤던 그를 만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를 보좌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담한 전략은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JW 그룹을 지금의 거대한 제국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상은 한지욱을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그의 손에 황금을 쥐어준 사람이 바로 그녀 윤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림자였다. 그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빛을 감추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야. 그가 오늘 아침 출근하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던 말.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가 그녀에게 반지를 건네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오늘 평소와는 달리 조금은 더 신경 써서 단장했다. 다나한 실크 블라우스와 그의 회사에서 처음으로 수주했던 대형 프로젝트의 계약금으로 그가 선물했던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지만 그는 오늘도 늦고 있었다. 익숙한 일이었다. 그는 언제나 바빴고 그녀는 언제나 이해했다. 그것이 지난 10년간 그들의 관계를 지탱해온 방식이었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지욱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뜨자 그녀는 안도하며 전화를 받았다. 지욱 씨 어디에요? 길이 많이 막히나? 세호아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다급했고 혼란스러웠으며 설명할 수 없는 흥분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어. 서아의 심장이 아주 천천히 차갑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며칠 전 그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수정이가 돌아왔대. 연락이 닿았어. 임수정. 그의 첫사랑.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다고 말했던 여자. 8년 전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그의 곁을 떠났던. 무슨 일인데요? 서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수정이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야. 남자랑 헤어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기댈 사람이 없나 봐. 지금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의 변명은 서툴고 이기적이었다. 그는 지금 10년을 함께한 여인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과거의 여자에게 느끼는 연민과 동정심 때문에 깨뜨리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이해심을, 그녀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서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 너머로 검게 물든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서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예고라도 하듯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 여자가 우리의 10년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네요. 그런 게 아니야. 넌 항상 이성적이잖아. 이해할 수 있지. 그 애는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냈다. 이해. 그녀는 지난 10년간 너무나도 많이 이해해왔다. 그의 야망을, 그의 성공을, 그의 외로움을. 그리고 이제는 그의 변심마저 이해해야만 했다.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가보세요. 그녀는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뚜 하는 단절음이 10년의 세월에 찍히는 마침표처럼 고요한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 앞에 놓인 완벽한 코스 요리, 차갑게 식어가는 샴페인, 그리고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잔인한 무대 장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밖은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이 없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를 적시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허무함만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길 건너편 작은 카페 앞에 멈춰 서는 검은색 벤틀리. 운전석에서 한지욱이 내렸다. 그는 우산을 펼쳐들고 조수석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녀린 여자 임수정을 위해 우산을 기울여 주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수트 어깨가 흠뻑 젖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녀만을 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부축하여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비련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애틋하고 완벽했다. 서아는 그 모든 광경을 쏟아지는 빗속에서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홀로 서서 지켜보았다. 자신을 버리고 간 남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선택한 여자를 위해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 그 잔인한 이미지가 그녀의 망막에 그리고 그녀의 심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녀의 10년은 그렇게 끝났다. 서아의 얼굴 위로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마침내 얻게 되는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투명한 깨달음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끝.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차가운 밤비를 맞으며 윤서아는 택시를 잡아 그와 함께 살던 한남동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집.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그녀는 거실 중앙에 섰다. 최고급 가구와 유명 작가의 그림들,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이 모든 것이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가장 큰 여행 가방 3개를 꺼냈다. 그녀의 짐싸기는 하나의 정교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먼저 옷장의 문을 열었다. 왼쪽은 그녀의 공간, 오른쪽은 그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옷들만을 정확하게 골라내어 가방에 담았다. 지난 10년간 그가 선물했던 수많은 명품 가방과 구두 보석들에는 송긋 하나 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사랑의 선물이 아니라 그녀의 헌신에 대한 대가였음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았다. 다음으로 그녀가 챙긴 것은 책들이었다. 서재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경영 전략과 경제사 그리고 인문학 서적들. 겉으로는 한지욱의 서재였지만 그 책들의 대부분은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읽고 밑줄을 치고 메모를 해두었던 것들이었다. JW그룹의 수많은 성공 신화 뒤에는 바로 이 책들에서 얻은 그녀의 지식과 통찰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과 시간의 증거들을 한 권도 빠짐없이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챙겼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JW그룹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그녀의 분석과 전략 그리고 미래 성장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JW그룹의
진짜 두뇌이자 심장.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회수했다. 그녀는 집안을 돌며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욕실에서 자신의 칫솔과 화장품을 치웠다. 주방에서 자신이 아끼던 찻잔 세트를 챙겼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액자를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이 집에서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다. 아직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침대. 그녀는 어젯밤 그를 위해 입었던 실크 블라우스와 함께 선물 받았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풀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의 베개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10년의 사랑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녀는 3개의 여행 가방과 여러 개의 책 상자를 들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 집을 나섰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듯이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한지욱은 청담동의 한 고급배서 임수정과 함께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늘어놓는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남자에게 배신당했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으며 세상에 기댈 곳은 이제 지욱 씨뿐이라고 했다. 그녀의 눈물과 연약함은 그의 보호 본능과 영웅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다. 걱정 마, 수정아. 이제 내가 네 곁에 있어 줄게. 다시는 아무도 널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는 스스로가 아주 고결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10년의 연인을 버렸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첫사랑을 구원하는 기사의 역할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아침이 되어서야 피곤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열며 어떻게 서아의 화를 풀어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 화가 나서 며칠 동안 그에게 말을 걸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며칠 지나면 스스로 화를 풀고 먼저 그에게 다가와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이해한다고 말해줄 것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와세요, 세화야. 그는 현관에 들어서며 습관처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아직도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어린애처럼.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침실로 향했다. 그녀가 침대에서 그를 등지고 누워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침실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호텔 방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베개 위, 어젯밤 그녀가 하고 갔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가운 빛을 발하며 놓여 있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황급히 옷장 문을 열었다. 그녀의 공간이었던 왼쪽 칸이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아끼던 옷 몇 벌, 그가 사준 명품 가방들,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서재로 달려갔다. 그녀가 밤새워 읽던 책들이 꽂혀있던 책장이 흉측하게 이가 빠진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도 그녀가 쓰던 만년필도 모두 사라졌다. 욕실, 주방, 거실. 그는 집안 곳곳을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다. 그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지난 10년이라는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윤세와, 그는 그제야 공포에 휩싸여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기계음이 그의 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자 이제는 아예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 그녀는 번호마저 바꿔버린 것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화를 내고 며칠 동안 가출을 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를 기다려주던 사람이었다. 겁을 주려는 걸 거야. 그래, 며칠 친구 집에 가 있겠지. 곧 돌아올 거야. 나 없이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는 필사적으로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그의 오만함은 아직 그녀가 자신을 완전히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서 있는 텅 빈 아파트의 적막함은 그에게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던 가장 중요한 존재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그는 손에 들린 차가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 함부로 내팽개쳤던 보석,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진짜 불안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지욱은 윤서아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자신의 오만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전화번호는 여전히 없는 번호였고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세상에서 증발해버렸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그의 옆에는 이제 임수정이 있었다. 그녀는 텅 빈 서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완벽한 연인이자 안주인 역할을 자처했다. 지욱 씨, 아침 먹고 가야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 만들었어. 수정은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펜트하우스를 자신의 취향에 맞는 화려하고 값비싼 소품들로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아가 남겨둔 미니멀하고 정적인 공간을 자신의 존재감으로 덮어버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은 지욱에게는 어색하고 불편한 소음일 뿐이었다. 수정이 만든 프렌치 토스트는 너무 달았고 그녀가 사들인 화려한 쿠션들은 그의 허리를 아프게 했다. 그는 아침마다 자신이 묻기도 전에 완벽한 온도로 내려져 있던 서아의 드립 커피가 그리웠다. 그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면 넥타이 색깔까지 그날의 상대방에 대한 분석을 담아 골라주던 그녀의 세심함을 떠올렸다. 수정은 그의 회사를 찾아와 내조하는 여자친구 연기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비싼 케이크와 커피를 사들고 와 그의 중요한 회의를 방해했고 우리 지욱 씨 힘들게 하지 마세요. 라며 그의 비서들에게 철없는 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녀의 존재는 힘이 되기는커녕 성가신 방해물에 가까웠다. 지욱의 마음속에서 짜증과 허전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서아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다. 그것은 단순히 익숙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빈자리의 진짜 무게를 자신의 사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JW 그룹은 지난 몇 달간 독일의 한 혁신적인 AI 기술 기업과의 인수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것은 JW 그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지욱의 경력에 가장 중요한 계약이었다. 그는 자신의 협상 능력을 믿었고 계약이 거의 성사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무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그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독일 측에서 계약서의 국제중재 조항을 문제 삼아 계약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국제중재 조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지욱의 머릿속이 번개를 맞은 것처럼 아찔해졌다. 그는 몇 주 전 서아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는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다가 무심하게 그의 어깨 너머로 말했다. 지욱 씨, 이 조항은 위험해요. 분쟁 발생 시 중재지를 독일 법원으로 한다는 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이에요.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조항 하나로 전체 계약을 뒤흔들 수 있어요. 반드시 수정해야 해요. 그때 그는 그녀의 말을 귀찮다는 듯이 넘겨버렸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거 없어, 서아야.
전체적인 그림을 봐. 내가 알아서 할게. 그의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서아였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녀는 아마 이 조항의 위험성을 미리 예측하고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와 법적 논리를 준비하여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그녀가 없었다. 그는 혼자였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상대를 힘으로 누르려 했지만 논리와 실리로 무장한 독일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며칠간의 지리멸렬한 협상 끝에 계약은 결국 파기되었다. JW그룹은 수백억 원의 계약금을 날렸고 업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날 밤 지욱은 패배감과 분노에 휩싸여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가 원했던 것은 따뜻한 위로나 조용한 휴식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을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고민해줄 냉철한 파트너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짠 서프라이즈를 외치며 새로운 다이아몬드 팔찌를 자랑하는 임수정이었다. 어때 자기야 예뻐. 다음 주 VVIP 파티 때 하고 가려고 샀어. 자기가 사준 카드로. 그 순간 지욱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가 밖에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동안 그녀는 그의 돈으로 사치품을 사며 파티에 갈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위기와 그녀의 천박한 욕망 사이의 간극. 지금 이게 네 눈에는 보여.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응 뭐가? 수정은 그의 싸늘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해맑게 반문했다. 당장 빼. 뭐라고? 그 팔찌. 당장 빼라고. 지욱은 난생 처음으로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의 분노의 수정은 놀라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서럽다는 듯 눈물을 터뜨렸다. 지욱씨,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요즘 계속 나한테 짜증만 내고. 서아 언니가 없어져서. 그래, 아직도 그 언니를 못 잊은 거냐고. 그녀의 울음과 비난 속에서 지욱은 지독한 환멸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결코 서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의 성공의 빌부터 단물만 빨아먹으려는 기생충에 불과했다. 그날 밤늦게 지욱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실패한 계약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이룩한 모든 성공이 사실은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다. 윤서아. 그녀는 단순히 그의 여자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나침반이었고 그의 전략가였으며 그의 모든 실수를 막아주던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그녀가 떠난 빈자리는 그의 집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에 거대하고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후회. 그것은 더 이상 희미한 불안감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숨통을 조여오는 지독하고도 선명한 통증이었다. 그는 그녀가 필요했다. 단순히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반쪽짜리 남자였던 것이다. 계약 실패의 충격은 한지욱에 굳건했던 자만심의 처음으로 균열을 냈다. 그는 그제야 윤서아의 부재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인 위기임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했던 불안감은 이제 거대한 공포가 되어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나섰다. JW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총동원했다.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팀을 고용했고 그의 지시 아래 특별팀이 꾸려져 그녀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다. 하지만 윤서아는 유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은행 계좌는 해지되었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으며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그를 보조하며 배웠던 모든 정보력과 전략을 이제는 그에게서 완벽하게 사라지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지욱은 그녀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과소평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훨씬 더 전략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절망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뒤늦은 경외감과 뒤섞여 더욱 깊어졌다. 그의 필사적인 수색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탐정팀은 그녀가 사라진 그날 밤의 행적을 조사하며 자연스럽게 임수정의 위기에 대해서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보고서는 그의 어리석음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다. 임수정의 어려운 상황은 대부분 과장되고 조작된 연극이었다. 그녀가 헤어졌다는 남자는 사실 그녀의 끝없는 사치와 거짓말에 지쳐 먼저 그녀를 떠난 것이었다. 그녀가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신세라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부유한 부모님과 언제든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녀는 단지 한지욱이라는 남자의 동정심과 부채감을 이용하여 그를 다시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 완벽한 연기를 했던 것이다. 지욱은 보고서를 읽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추악한 거짓말에 속아 10년의 진심을 내팽개쳤던 것이다. 그는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만에 노란한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펜트하우스에서 임수정을 내쫓았다. 그녀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모든 것이 오해라고 자신은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고 연기했지만 더 이상 그의 귀에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역겨운 혐오감만이 가득했다. 이진우가 그녀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후 이야기는 무대를 옮긴다. 지욱이 서울에서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윤서아는 통영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아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녀는 길었던 머리를 그녀의 이지적인 얼굴과 어울리는 세련된 단발로 잘라냈다. 언제나 지욱의 취향에 맞춰 입었던 단정하고 보수적인 스타일의 옷 대신 그녀는 활동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다. 그녀의 외모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10년간 억눌려왔던 그녀 본연의 빛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파트너는 실리콘밸리의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한국계 미국인 벤처 투자자 데이비드 리였다. 그는 몇 달 전 한 투자 컨퍼런스에서 지욱의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서아의 날카로운 질문과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 그는 그녀가 JW 그룹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 끝에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윤서아 씨, 당신 같은 인재가 한 남자의 그림자 속에만 머물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일합시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세요. 그의 제안은 서아의 다쳤던 마음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그녀는 아리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데이비드 리와 함께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아트 투자 펀드를 설립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분야였다. 그들의 사무실은 통영의 낡은 어촌 창고를 개조한 감각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전략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들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닌 완벽한 수평 관계의 파트너십이었다. 서아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인정받는다는 깊은 희열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의 펀드는 첫 번째 중요한 계약을 성공시켰다. 무명의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의 잠재력을 꿰뚫어 본 서아의 안목 덕분에 그들은 단 몇 주 만에 투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내가 말했죠, 아리아. 데이비드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당신은 최고야. 서아는 창밖으로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드는 통영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똑같은 도시의 야경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충만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지욱의 윤소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리아로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온전히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JW그룹 유럽 AI 기업과의 인수합병 최종 결렬. 주가 급락. 그녀는 기사의 헤드라인을 잠시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았다. 그 감정은 동정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이제는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아주 먼 세상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희미하고도 복잡한 감정의 잔상일 뿐이었다. 그녀의 과거는 그렇게 그녀의 등 뒤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눈부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한지욱은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윤서아의 부재로 인해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공간은 이제 임수정의 값비싸고 천박한 취향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서아의 흔적은 마치 고고학적 유물처럼 수정의 화려한 소품들 아래 겹겹이 묻혀 있었다. 지욱은 변해 있었다. 그의 눈에서 오만함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아리아라는 이름의 유령에 사로잡힌 텅 빈 슬픔과 지독한 집착만이 남아있었다. 파리에서의 그 짧은 만남은 그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글을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던 그 목소리가 매일 밤 그의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그의 변화를 임수정은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자기야 돌아왔구나. 그녀는 현관으로 마중 나오며 평소처럼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밀어냈다. 비건해. 그의 짧은 한마디에 수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그의 달라진 태도에서 자신에게 향하던 열정이 식어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필사적으로 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제는 지욱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녀의 얕은 대화는 서아와의 지적인 토론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했다. 그녀의 과장된 애교는 계산된 조종술처럼 느껴져 역겨움을 유발했다. 그녀가 그의 서재를 정리한답시고 중요한 서류의 위치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그는 마침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그는 서아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만 했다. 자신이 왜 그녀를 잃었는지, 자신의 어리석음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는 김비서를 불렀다. 몇 달 전 임수정 씨에 대해 조사했던 자료 다시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번엔 더 깊이 파. 그녀가 한국에 돌아온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그날 그녀가 만났던 친구들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지욱은 자신의 상처를 직접 해부하려는 외과 의사처럼 자신의 실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 비서가 가져온 새로운 보고서는 그가 어렴풋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보고서의 첫 장은 임수정의 카드 사용 내역서였다. 그가 서아의 부재로 고통받고 회사의 위기를 막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수정은 그의 카드로 수억 원에 달하는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보석, 고급 스파 회원권. 그녀가 힘들다고 눈물 흘릴 때마다 그녀의 슬픔의 깊이는 카드값과 정확히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었다. 다음 장은 그녀가 10주년 기념일 밤에 그에게 도움을 청했던 위기의 실체에 대한 것이었다. 김 비서의 팀이 파헤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를 힘들게 했다던 전 남자친구는 사실 그녀의 끝없는 거짓말과 사치에 지쳐 먼저 그녀를 떠난 재벌 3세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빼먹을 것이 없자 새로운 목표물로 한지욱을 선택한 것이었다. 10주년 기념일. 그날 그녀가 지욱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욱의 비서를 통해 그날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서아의 자리를 빼앗는 완벽한 연극을 계획했던 것이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그녀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지욱, 진짜 웃겨. 내가 눈물 한 방울만 흘려도 세상을 다 줄 것처럼 구니까. 원래부터 영웅 콤플렉스가 있는 남자라 다루기 정말 쉽다니까. 그 10년 묵은 여자친구 결국 쫓겨났지. 원래 주인은 나였는데 잠시 자리를 비워줬던 것뿐이야. 지욱은 보고서를 든 채 온몸을 떨었다. 분노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 그는 이 추악한 사기극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어리석은 공범이었다. 그는 10년의 진심과 신뢰를 이런 저급한 연극 한 편과 맞바꾼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수정을 기다렸다. 자기야, 나왔어. 오늘 쇼핑하다가 완전 예쁜 거 발견했는데. 수정은 쇼핑백을 흔들며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다 뭐야? 읽어봐. 지욱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기계음처럼 들렸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뒤적였다. 카드 내역서, 통화 기록, 친구와의 메시지 내용.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그곳에 박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눈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아니야. 이건 다 오해야. 지욱 씨, 당신 저 유령 같은 여자 때문에 나를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그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남자가 아니었다. 이 방에 있는 유일한 거짓말은 임수정, 바로 너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짐 가방을 현관으로 던졌다. 당장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사라져. 그의 선언에 수정의 표정이 변했다. 눈물과 연약함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악의와 분노가 드러났다. 뭐,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그래.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넌 속았잖아. 10년이나 만난 여자를 내 눈물 한 방울에 버린 멍청한 놈이. 누군데 넌 혼자일 자격밖에 없어. 한지욱, 평생 윤서아의 그림자나 쫓으며 후회하다 죽어버려. 그녀는 악을 쓰며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는 집을 떠났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정막과는 달랐다. 이전에는 혼란과 불안의 침묵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깨달아버린 자의 고통스러운 명료함의 침묵이었다. 그는 10년의 의리와 진정한 파트너십, 그리고 순수한 헌신을 완벽하게 계산된 거짓말과 맞바꾸었다. 후회. 그것은 이제 그의 온몸을 짓누르는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이 되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그에게 남은 유일한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 1년 전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그의 뒤에 서서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에서 참을 수 없는 통증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흘리는 뒤늦고도 처절한 후회의 눈물이었다. 파리에서의 귀국은 지옥으로의 귀환과도 같았다. 한지욱은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윤서아의 부재로 인해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공간은 이제 임수정의 값비싸고 천박한 취향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서아의 흔적은 마치 고고학적 유물처럼 수정의 화려한 소품들 아래 겹겹이 묻혀 있었다. 지욱은 변해 있었다. 그의 눈에서 오만함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아리아라는 이름의 유령에 사로잡힌 텅 빈 슬픔과 지독한 집착만이 남아있었다. 파리에서의 그 짧은 만남은 그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글을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던 그 목소리가 매일 밤 그의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그의 변화를 임수정은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자기야, 돌아왔구나. 그녀는 현관으로 마중 나오며
평소처럼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밀어냈다. 비건해. 그의 짧은 한마디에 수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그의 달라진 태도에서 자신에게 향하던 열정이 식어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필사적으로 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제는 지욱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녀의 얕은 대화는 서아와의 지적인 토론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했다. 그녀의 과장된 애교는 계산된 조종술처럼 느껴져 역겨움을 유발했다. 그녀가 그의 서재를 정리한답시고 중요한 서류의 위치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그는 마침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그는 서아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만 했다. 자신이 왜 그녀를 잃었는지, 자신의 어리석음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는 김비서를 불렀다. 몇 달 전 임수정 씨에 대해 조사했던 자료 다시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번엔 더 깊이 파. 그녀가 한국에 돌아온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그날 그녀가 만났던 친구들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지욱은 자신의 상처를 직접 해부하려는 외과 의사처럼 자신의 실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 비서가 가져온 새로운 보고서는 그가 어렴풋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보고서의 첫 장은 임수정의 카드 사용 내역서였다. 그가 서아의 부재로 고통받고 회사의 위기를 막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수정은 그의 카드로 수억 원에 달하는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보석, 고급 스파 회원권. 그녀가 힘들다고 눈물 흘릴 때마다 그녀의 슬픔의 깊이는 카드값과 정확히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었다. 다음 장은 그녀가 10주년 기념일 밤에 그에게 도움을 청했던 위기의 실체에 대한 것이었다. 김 비서의 팀이 파헤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를 힘들게 했다던 전 남자친구는 사실 그녀의 끝없는 거짓말과 사치에 지쳐 먼저 그녀를 떠난 재벌 3세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빼먹을 것이 없자 새로운 목표물로 한지욱을 선택한 것이었다. 10주년 기념일. 그날 그녀가 지욱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욱의 비서를 통해 그날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서아의 자리를 빼앗는 완벽한 연극을 계획했던 것이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그녀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지욱, 진짜 웃겨. 내가 눈물 한 방울만 흘려도 세상을 다 줄 것처럼 구니까. 원래부터 영웅 콤플렉스가 있는 남자라 다루기 정말 쉽다니까. 그 10년 묵은 여자친구 결국 쫓겨났지. 원래 주인은 나였는데 잠시 자리를 비워줬던 것뿐이야. 지욱은 보고서를 든 채 온몸을 떨었다. 분노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 그는 이 추악한 사기극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어리석은 공범이었다. 그는 10년의 진심과 신뢰를 이런 저급한 연극 한 편과 맞바꾼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수정을 기다렸다. 자기야 나왔어. 오늘 쇼핑하다가 완전 예쁜 거 발견했는데. 수정은 쇼핑백을 흔들며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다 뭐야? 읽어봐. 지욱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기계음처럼 들렸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뒤적였다. 카드 내역서, 통화 기록 친구와의 메시지 내용.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그곳에 박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눈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아니야. 이건 다 오해야. 지욱 씨, 당신 저 유령 같은 여자 때문에 나를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그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남자가 아니었다. 이 방에 있는 유일한 거짓말은 임수정 바로 너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짐가방을 현관으로 던졌다. 당장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사라져. 그의 선언에 수정의 표정이 변했다. 눈물과 연약함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악의와 분노가 드러났다. 뭐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그래.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넌 속았잖아. 10년이나 만난 여자를 내 눈물 한 방울에 버린 멍청한 놈이. 누군데 넌 혼자일 자격밖에 없어. 한지욱, 평생 윤서아의 그림자나 쫓으며 후회하다 죽어버려. 그녀는 악을 쓰며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는 집을 떠났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정막과는 달랐다. 이전에는 혼란과 불안의 침묵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깨달아버린 자의 고통스러운 명료함의 침묵이었다. 그는 10년의 의리와 진정한 파트너십 그리고 순수한 헌신을 완벽하게 계산된 거짓말과 맞바꾸었다. 후회. 그것은 이제 그의 온몸을 짓누르는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이 되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그에게 남은 유일한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 1년 전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그의 뒤에 서서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에서 참을 수 없는 통증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흘리는 뒤늦고도 처절한 후회의 눈물이었다. 임수정마저 떠나보내고 완전한 공허함 속에서 한지욱이 후회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비즈니스 업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데이비드 리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ARK 인베스먼트가 서울의 아시아 본부를 공식적으로 설립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시아 본부의 CEO로 아리아라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 임명되었다. 업계에서는 그녀의 정체에 대해 무성한 소문이 돌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JW그룹의 그림자 속에 살았던 윤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업계를 뒤흔들 만큼 대담하고 혁신적이었다. 너 서울 프로젝트. 친환경 기술과 AI를 결합하여 서울 근교에 낙후된 공업지대를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재개발하는 거대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공교롭게도 한지욱이 서아와 함께 지난 몇 년간 준비해왔던 JW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 분야와 정확하게 겹쳤다. 한지욱은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 아리아의 사진을 본 순간 그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윤서아. 그녀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세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과거의 연인이 아닌 그의 왕좌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서 그의 마음속에서 공포와 경외 그리고 지독한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그가 만들어낸 괴물이 이제 그를 삼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다. 두 회사의 첫 번째 격전지는 너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 선정을 위한 정부 주관의 사업 설명회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한쪽에는 위기감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왕좌를 지키려는 JW그룹의 한지욱과 그의 임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아리아, 즉 윤서아와 데이비드 리, 그리고 그들의 팀이 앉아 있었다. 지욱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그를 아주 잠깐 비즈니스 상대를 대하는 예의 바르고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을 뿐 더 이상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프레젠테이션은 JW그룹부터 시작되었다. 지욱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 그의 발표 내용은 훌륭했다. 논리적이었고 데이터에 기반했으며 거대 기업의 힘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서화가 몇 년 전에 이미 구상해 놓았던 전략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다음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차례였다. 아리아 윤서아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표가 시작되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의 전략은 지욱의 그것을 몇 차원이나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 살게 될 사람들의 삶, 그들의 행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깊은 철학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JW그룹의 전략이 가진 모든 약점과 허점을 마치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고, 그것을 비난하는 대신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완벽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욱은 자신의 자리에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한때 자신의 커피를 타주던 여자에게 그의 제국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전략으로 농락당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을, 그녀가 자신의 편일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압도적인 재능을 이제야 적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후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사업과 그의 인생 전체를 위협하는 냉혹하고도 현실적인 패배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후회는 이제 뒤틀린 동경과 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저 눈부신 여자를 다시 되찾고 싶었다. 저 뛰어난 두뇌를, 저 불굴의 의지를 다시 자신의 옆에 두고 싶었다. 회의가 끝나고 결과는 보나 마나 뻔했다. 모든 참석자들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혁신적인 제안에 찬사를 보냈다. 지욱은 복도에서 데이비드 리와 함께 걸어가는 서아를 불러 세웠다. 서아 씨, 아니 아리아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겸손해져 있었다.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서아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읽을 수 없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최고에게서 배웠으니까요, 한지욱 회장님.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감정을 섞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회장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던 그 차가운 가르침을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지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아는 그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데이비드 리와 함께 다시 걸어갔다. 두 사람은 무언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나란히 웃고 있었다. 완벽한 파트너, 완벽한 팀. 지욱은 그들의 뒷모습을 패배자의 모습으로 홀로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직접 만들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결국 잃어버린 바로 그 여자. 그녀를 되찾고 싶다는 욕망은 이제 사랑이나 죄책감을 넘어 그가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반쪽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본능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업 설명회에서의 패배는 JW그룹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너 서울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성장 동력을 라이벌에게 빼앗기자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JW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한때 업계의 신화로 불렸던 한지욱은 이제 아리아라는 이름의 새로운 태양 앞에서 힘을 잃어가는 낡은 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며 무너져가는 제국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윤서아라는 거대한 빈자리의 무게 앞에서 무력했다. 그녀가 있었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했을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조언,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환영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사업의 성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윤서아라는 여자를 미치도록 되찾고 싶었다. 그의 후회는 이제 사업적인 패배감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근원적인 실패에 대한 뼈아픈 통증이 되어 있었다. 그의 자만심이 마지막 한 조각까지 모두 부서져 내린 그날, 그는 마침내 자신의 패배를 온전히 인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하늘은 마치 1년 전 그날처럼 무겁고 검은 비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차를 몰아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본부 건물로 향했다. 약속도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대로는 견딜 수 없다는 절박하고도 맹목적인 본능만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건물 맞은편 길게 차를 세우고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하늘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굳건히 서 있었다. 1년 전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이제는 그 자신이 기꺼이 감당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비를 맞고 서 있는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지나갔다. 한때 세상을 다 가졌던 남자 JW그룹의 총수 한지욱의 처참한 모습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건물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왔다. 윤서아. 그녀의 옆에는 데이비드 리가 커다란 우산을 받쳐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주차된 차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지욱은 결심했다. 그는 비에 젖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세와야. 그의 부름에 서아와 데이비드 리는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서아는 비에 흠뻑 젖어 엉망이 된 채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발. 지욱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도 애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맨얼굴 그대로 그녀 앞에 섰다. 내가 바보였어. 오만했고 눈이 멀었어. 나는 회사를 잃은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잃었어. 그리고 그게 전부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제발 내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를 용서해줘. 데이비드 리가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서아는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이것은 그녀가 직접 끝내야만 하는 그녀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애원하는 남자를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희미하게 아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고통이 아니었다. 한심한 과거를 향한 아주 옅은 연민일 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평온함에 잠겨 있었다. 기억나요, 한지욱 씨? 그녀는 말했다. 우리의 10주년 기념일. 당신은 지금처럼 비를 맞고 서 있었죠.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아니, 지난 10년 내내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나를 봐주기를, 당신이 나를 선택해주기를.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죠.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당신이 지금 애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당신이 그날 밤 그 빗속에서 그녀를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어요. 당신 없이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운 사람. 세와야, 제발 너무 늦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이 그날 밤 닫아버린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길고도 깊은 시선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작별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렸다. 그녀는 데이비드 리가 받쳐든 우산 속으로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쾅. 차가운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들의 과거에 내려진 마지막 사망 선고처럼 빗소리를 뚫고 지옥의 귓게 울려 퍼졌다. 차는 미끄러지듯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는 쏟아지는 빗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비참하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모두 드러내 보였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1년 전 그녀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와 완벽하게 역할을 바꾼 채 서 있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되돌릴 수 없는 자신의 선택이 남긴 지독하고도 영원한 형벌의 무게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었다. 빗속에서의 처절한 고백이 거절당한 후 한지욱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더 이상 윤서아를 되찾으려 애쓰지 않았고 무너져가는 JW그룹을 되살리려는 노력도 멈췄다. 그의 오만함이 있던 자리는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깊은 체념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대가를 담담히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끔찍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그가 경멸하며 내쫓았던 2명의 여자가 있었다. 바로 임수정과 그녀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 태산그룹의 양 회장이었다. 임수정은 한지욱에게 버림받은 후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한지욱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JW그룹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태산그룹의 양 회장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지난 몇 달간 지욱의 곁에서 알게 된 JW그룹의 모든 내부 기밀 정보와 약점들을 그에게 넘겼다. 양 회장은 교활한 늙은 여우였다. 그는 임수정이 가져온 정보를 이용해 JW그룹이 가장 취약해진 바로 이 순간을 노려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선언했다. 태산그룹 JW그룹에 대한 적대적 M&A 공식 선언. 뉴스는 대한민국 비즈니스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주가가 바닥을 치고 리더십이 흔들리는 JW그룹에게 태산의 공격은 막을 수 없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욱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고 서아와 함께 10년을 바쳐 키워온 제국이 이제 통째로 다른 놈의 손에 넘어가게 될 판이었다. 파리에서 윤서아 역시 그 소식을 접했다. 그녀의 파트너 데이비드 리는 비즈니스맨으로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제업자득이야 아리야.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지만 서아는 그렇게 간단하게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지욱이라는 남자에 대한 미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JW그룹은 달랐다. 그곳에는 그녀의 10년, 그녀의 청춘과 땀이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그녀의 자식과도 같은 그 회사가 양 회장 같은 비열한 기업 사냥꾼의 손에, 그것도 임수정 같은 여자의 배신으로 인해 넘어가는 것을 그녀는 차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빗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던 지욱의 모습. 그녀는 그의 후회가 진심이었음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그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녀의 마지막 시험이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구축했던, 그리고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는 JW그룹의 비밀 네트워크를 움직였다. 그리고는 익명의 추적 불가능한 이메일 한 통을 여전히 지욱의 곁을 지키고 있는 그의 충직한 비서에게 보냈다. 이메일의 내용은 지극히 짧고 암호 같았다. 판교 데이터센터 부지 지하 20m, 특허번호 8751954카오, 그리고 태산의 부채 비율을 확인해. 지욱의 비서는 의문의 이메일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지욱에게 보고했다. 지욱은 이메일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암호 같은 전략, 이것은 윤서아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결코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언제나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만을 던져줄 뿐이었다. 그녀가 아직 나를 보고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잿더미가 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잠자던 승부사의 본능을 깨웠다. 그는 서아가 던져준 단서들을 따라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팡요 데이터센터 부지. 그곳은 몇 년 전 서아의 주장으로 JW그룹이 헐값에 사들였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방치되었던 땅이었다. 그는 그녀의 힌트를 따라 그 땅의 지하 지질 구조를 다시 분석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그 땅 지하 20m 아래에 수도권 전체의 통신망을 지배할 수 있는 희귀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의 차세대 통신망 사업 계획과 맞물려 그 땅의 가치는 수조 원에 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허번호 8-15-19-45. 그것은 서아가 몇 년 전 장난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 두었던 데이터 보안 관련 기술 특허였다.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기술이었지만 최근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특허는 미래의 모든 금융 보안 시스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태산의 부채 비율. 그는 태산그룹의 재무 상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양 회장은 이번 인수합병을 위해 무리하게 거액의 빚을 냈다는 것을. 그는 지금 가진 돈이 아니라 JW그룹을 인수한 후에 얻게 될 이익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욱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JW그룹의 운명이 걸린 긴급 주주총회 날. 회의장은 이미 태산그룹의 양 회장이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기 직전의 분위기였다. 지욱은 초췌했지만 그의 눈은 이전과 달랐다. 빗속에서의 패배자의 눈이 아닌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싸움에 나서는 전사의 눈이었다. 양 회장님의 제안은 잘 들었습니다. 지욱이 단상에 올라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JW그룹의 미래는 그렇게 헐값에 팔릴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서아가 찾아준 2개의 히든카드를 세상에 공개했다. 판교 부지의 엄청난 잠재 가치와 미래 보안 시장을 지배할 기술 특허. JW그룹의 숨겨진 가치가 공개되자 주주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태산그룹은 현재 이 인수합병을 감당할 자금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그런 투기꾼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양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중립적인 성향의 한 사모펀드 대표가 등장했다. 그는 데이비드 리가 서아의 뜻을 존중하여 조용히 연결해준 백기사였다. 저희 펀드는 JW그룹의 미래 가치를 믿습니다. 저희가 태산그룹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양 회장의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지욱은 회사를 지켜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그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분 상당수를 백기색에 넘겨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힘을 잃은 왕일 뿐이었다. 그는 그의 오만함에 대한 마지막 대가를 그렇게 치른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는 자신의 이제는 조금 작아진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구원했음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결코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임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뿐이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을 하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첫 번째 고백이었다. 고마워요, 소아야. 그는 그녀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녀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비즈니스 세계의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한지욱의 JW그룹은 거대한 위기를 넘겼지만 이전의 제국과도 같았던 모습은 아니었다. 지분을 상당수 잃은 그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다른 주주들과 협력하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하는 겸손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규모는 작아졌지만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해졌다. 그의 오만함이 사라진 자리에 신뢰와 혁신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잃어버린 과거를 통해 더 나은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그의 복수에 동참했던 임수정은 태산그룹의 적대적 M&A 시도에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 업무상 배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사교계와 비즈니스 업계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윤서아. 아리아라는 이름의 그녀는 이제 아시아 투자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시아 본부는 너 서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설립 1년 만에 업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지욱의 전 여자친구가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이자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유럽 본부 설립 발표. 초대 CEO로 아리아 윤서아 대표 선임. 그녀는 이제 한국이라는 무대를 넘어 런던이라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환은 JW그룹에 대한 복수를 위한 임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을 뿐이었다. 한지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접했다. 그는 모니터 속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질투나 상실감이 아닌 조용하고도 쌉쌀한 자부심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뻤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있어야 할 더 높은 곳으로 아무런 방해도 없이 날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임을. 그의 지독했던 후회는 마침내 상대를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제대로 보내주어야만 했다. 윤서아가 런던으로 떠나는 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들의 설렘과 이별을 앞둔 사람들의 아쉬움으로 붐비고 있었다. 한지욱은 그곳에 있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섰다. 출국 게이트 앞 서아는 데이비드 리와 함께 서서 마지막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발견했다.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데이비드 리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두 사람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마주섰다. 가시는군요. 지욱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네. 서아가 짧게 대답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많은 말들이 그의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그 모든 말을 삼켰다. 대신 가장 중요하고 진실된 한마디를 꺼냈다. 당신을 막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그저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고마웠다는 말, 그리고 미안했다는 말.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웠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10년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군요, 서아 씨. 그는 마침내 그녀의 행복을, 그녀 자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축복에 서아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의 입가의 이별 후 처음으로 그를 향한 진짜 미소가 피어났다. 지욱 씨도 변했네요. 그녀가 말했다. 분명 잘 해낼 거예요. 그것은 용서이자 격려였다. 그들의 질긴 악연에 대한 마지막 화해의 말이었다. 런던행 KE907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10년의 애증과 지독했던 후회,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이해가 모두 담겨 있었다. 서아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탑승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지욱은 그녀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잠시 후 거대한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푸른 하늘 속으로 날아올랐다. 그는 창밖으로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그 비행기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독했던 후회의 폭풍은 마침내 멎었다. 그 자리에는 상실의 아픔과 감사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뒤섞인 고요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이제는 혼자서 걸어가야 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담담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그의 인생에서 사라짐으로써 그에게 진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준 그 여자를 그는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터였다.